한 가지 중요한 변수가 있죠. 중국의 리오프닝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리오프닝이 경제를 좀 마일드하게 가져오는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오늘은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실장님 함께합니다. 금리가 미국이 언제쯤 떨어질 수 있을까? 물가하고 연동되어 있는 건데요.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이슈여서 그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가 좀 떨어져야 되는데 그죠? 떨어지는 듯 하다가 다시 좀 페인트 모션을 쳐가지고 요즘 이제 걱정인데 최근 나오는 지표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를 좀 얘기하는 것 같네요. 물가가. 세계 물가도 그렇고요. 네네. 미국 물가도 그렇고요. 네. 또 물론 한국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물가 상승률보다 그러니까 12월 기준보다 1월 물가 상승률이 오히려 반등하죠. 그러게요. 네.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도 12월 5.0에서 1월 5.2%로 반등했고. 그러니까 YOY는 떨어지지만 MOM으로 그죠? 전달 비교에서는 오히려 조금 오르는데. 근데 YY 기준으로도 네. 소위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이라는 그 숫자가 5.0이었는데 네네. 이게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6.3에서 다소 안정화되는 흐름이었는데 1월 달에 다시 5.2%로 반등하는 거죠. 네. 미국 물가 상승률도 PCE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12월 물가 상승률보다 1월 물가 상승률이 오히려 높아졌죠. 시장은 이번에 PCE 물가 상승률을 전망할 때 예상치를 4.9%로 안착될 것이다 봤는데 코어로요? PCE 코어로? PCE 아니요. 그냥 실적치로. 그래요? 예. 네. 4.9% 정도로 떨어질 거다라고 기대했다가 실적치가 발표됐는데 5.4%였어요. 뭐 근원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떨어지고 오히려 반등하죠. 네. 반등하고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높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가가 생각보다 잡히는 정도가 지연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또 우리나라 물가 같은 경우는 더 걱정인 게 다시 강달러가 찾아오다 보니까 그러게요. 네. 1,310원 정도를 돌파하다 보니까 네. 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물가 더 못 잡거든요. 우리 에너지 수입이 많으니까요.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액이요. 예. 22년에 석유, 천연가스, 석탄 이게 3대 에너지잖아요. 네. 이 수입액이 전체에 얼마나 돼요? 21년보다 네, 네. 21년보다 70%나 증가했습니다. 물량이 70% 는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금액이 그러니까 늘은 거죠. 금액이 는 거죠. 그건 이제 원자재 가격이 치솟아도 있지만 예. 원자재 가격도 치솟았지만 강달러가 나왔기 때문에 22년에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주고 이 에너지 원자재를 사오는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에너지 가격이 반영된 물가는 높을 수밖에 없는데 예. 안타깝게도 23년에도 물가가 다소 잡혀가는 모습인 것 같은데 그런데 다시 강달러가 야기되니까 이 수입 물가를 못 잡죠. 수입 물가를 못 잡으면 우리나라 생산자 물가를 못 잡죠. 소비자 물가에 대략 3개월 후에 반영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아쉬운 대목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물가가 나름 잡혀가는 모습을 기대했는데 정점 찍은 건 맞아요. 예. 그런데 이 저점을 향해서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하는 데까지는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소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의 정점을 올리는 역할인 거죠. 그동안에는 뭐 4.75나 5.0을 기대했다가 아니다 5.25, 5.5까지 갈 수 있다라는 기대를 또 하게 만들죠. 이게 결국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또 이게 악순환이 되는 모습인 것 같고요. 사실은 시장이 먼저 기대한 거예요. 연준 위원들은 최근에는 지난번에는 이제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는 제롬 파월의 헛발질 이후에는 최근에는 연준 위원들은 굉장히 오래 간다. 그 얘기 했잖아요. 근데 시장이 맞아요. 아니야 금리 니네 내려야 돼. 내릴 거야. 너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시장이 사실 먼저 갔던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오는 걸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지수가 조정되는 거죠. 네. 재밌는 현상이죠. 네, 22년부터 23년 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 한 가지 현상이 뭐냐면 시장이 혼자 오해해요. 그리고 파월은 그거 오해였어라고 와해시켜줘요. 그 기대를 와해시켜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 장세입니다. 그러니까요. 물가 그렇게 안 높을 거야 했는데 너무 높고 금리 인상 그렇게 안 할 거야 했는데 금리 인상 그거보다 더 하고 생각보다 물가 빨리 잡혔다라고 판단했는데 물가 안 잡혔고 심지어 근원 물가로 보면 더 올라가고 뭐 근원 물가 상승률이 지난 1월 달 CPI 기준으로는 4.22%예요. 물가 상승률 기여도로 봤을 때. 근데 오히려 이 근원 물가 상승률 중에서
근원 서비스 물가 상승률의 기여도가 지난 22년 6월에 9.1% 정점 찍었을 때 그때보다 오히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파월 입장에서 연준 입장에서 금리 인하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건데 네. 이것도 역시 시장이 혼자 오해했던 거죠. 미스터 마켓이 원래 그런 거죠. 미스터 마켓이 그러니까 유명한 말 있잖아요. 워렌 버핏이 얘기한 네. 것처럼 그렇죠. 오늘은 이 모습, 오늘은 뭐 네 주식 사줄게, 주식 팔어 이랬다. 완전 조울증 걸리는 게 미스터 마켓인데 그래서 연준 의장이 참 여우처럼 잘해야 돼요. 크리스폰이 그 여우잖아요, 그죠? 그렇죠. 시장에 밀당하면서 그죠. 네, 네. 제롬 파월도 이제 내성은 좀 생긴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물가가 향후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보면서 사실은 이제 앞으로 네. 물가가 어떻게 될까 지표들 좀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그러면 계속 높은 건가요? 계속 높지만 예.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많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물가 기준으로 어쨌든 목표하는 물가 2%대 네. 이런 숫자는 23년 끝자락에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2%대라는 물가 상승률이 나타날지라도 예를 들어서 2.5, 2.4 요 정도 물가 상승률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추산해 보면 11, 12월 정도에 그 정도 숫자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헤드라인으로요? 네. 예. 그런데 그렇게 한두 달 물가 상승률이 네. 목표 물가에 부합하는 수준에 가깝게 나올지라도 당장 금리 인하 안 한다는 거죠. 금리 인하 여부의 결정은 연간 기준이라는 거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뭐냐면 네. 그냥 그 금융기관 입장에서 이해하지 마시고 혹은 내가 원하는 그 정보를 받기를 원하지 마시고 파월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파월은 뭐를 고민할까? 제가 이런 질문 많이 던지거든요. 파월은 지금 자리에 앉아서 무슨 고민할까? 글쎄요, 이제 연임은 했고 보통은 이제 그런 사람은 이제 자기 이제 연임 고민 자리 고민할 수 있을 텐데 자리 고민하겠죠. 연임했잖아요 지금. 그럼 연임했으니까 그 다음 골이 뭘까요? 그다음에 재무장관 갈라. 예를 들어서 재무장관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런 옐렌처럼. 생각이 있겠죠. 네. 아니면 적어도 좋은 학교 뭐 하버드대에서 석자 교수 정도는 해야 될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그러면 자기가 목표하는 중앙은행의 목표를 이루어 나간 업적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만약에 2% 근처의 물가 상승률이 부합하게 나왔다고 시장이 기대하는 금리 인하를 당장 단행할까요? 아니면 좀 더 확실한 실적치 2% 언더에 해당하는 그런 물가 상승률을 받아보면서 이제 정말 금리 인하 해도 되겠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때 할까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연준 위원들은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장 프렌들리하게 행동하지 않고 그렇죠. 오히려 네.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23년 연내 금리 인하가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개인적으로 안 기대하는 게 갔습니다. 아니라 내리라고 한다. 시장에서 내리라고 한다니까요. 그 굉장히 재밌는 표현인 것 같고요. 어쨌든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다면 어쨌든 기준금리의 결정은 파월이 한다. 시장이 하는 게 아니다. IB뱅크가 하는 게 아니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물가는 지금 고점은 정점은 찍은 걸로 말씀하셨고 다시 이제 사실은 이전의 고점을 치고 올라가는 그런 물가를 지금 이 시즌에서는 보기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연말이나 연초쯤에는 연준이 제시하고 있는 2% 수준까지도 갈 수 있다. 네. 와, 지금 거기까지 갈 수 있겠어? 6%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갈 수 있다고 보셨고 다만 금리는 그렇다고 해서 빨리 내리기 어렵다. 네. 그러면 이제 올해는 지금 3월 그다음에 적어도 3월, 5월 정도까지는 올리지 않겠습니까? 금리를 2분기까지는 올릴 거라고 그러니까 보고 있고. 그 수준으로 쭉 연말까지는 그럼 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일단은 물가 상승률이요. 상반기 23년 상반기에 4%대. 그리고 하반기가 3%대.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럼 하반기가 3이다라고 한다면 3%대 뭐 후반에서 시작을 해서 7월쯤에 11, 12월에는 3%를 밑도는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기본 전제가 될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라고 생각하고요. 물가가 그러하니 기준금리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대로 2분기 중에 정점을 찍고 이후에는 계속 동결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중요한 변수가 있죠.
역시 그것도 중국의 리오프닝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리오프닝이 경제를 좀 마일드하게 가져오는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경제가 공장이 돌아야 그렇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수출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중간재를 수출하는 나라잖아요. 중국이 완제품을 수출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국의 어떤 공장이 재가동되고 이런 것들은 굉장한 수입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 진작에 기대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경기라는 관점에서는 리오프닝이 기대하는 것들을 많이 가져다 줍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 하나는 물가에서 부담스럽다. 물가 예. 부담스럽습니다. 정말 웬만한 원자재 여러분이 네. 꼽으실 만한 웬만한 원자재가 세계 수요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웬만한 원자재가. 여기에는 뭐 철광석도 포함이고요. 네. 여러분 웬만한 거 니켈이나 뭐 이런 모든 대부분의 원자재가 50% 이상이 중국 수요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리오프닝은 결국 이런 수입 수요를 증가시키고 그럼 원자재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 과정. 그런 과정에서는 또 물가 잡는데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도 하나의 변수로서 고려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하반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중국이 이제 점차 경제 활동이 높아지고 그러면요. 네. 중국 얘기 나온 길에 중국을 보시는 이 김광석 실장님의 시각은 어떠세요? 종합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중국의 경기 회복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책적인 리스크랄지 네, 우리하고의 관계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나 투자자 입장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습니까? 너무 좀 담론인가요? 이 주제는 정말 뭐 한 주제로 네. 한 시간을 나눠야 될 그런 주제이겠지만 네.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중국이 이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관점에서 이제 세계의 공장이라는 닉네임을 잃어버리게 되는 국면인 거죠. 갈수록. 그래서 공급망이 완전히 재편되고요. 그런 거 이제 예. 원가 측면에서는 베트남이나 인도나 이런 신흥국이 생기게 되고 또 미국의 견제를 받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중요한 얘기네요. 예,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네. 23년이 굉장히 재밌는 해인데요. 네네. 인도의 인구가 중국의 인도를 초과하기 시작하는 해. 지금도 많은지도 모르는데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는데, 어쨌든 저는 유엔 통계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맞습니다. 22년까지는 중국이 많았는데 그리고 인도의 GDP 규모로 봤을 때 23년부터 경제 대국 5위국으로 올라갑니다.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 앞지릅니다. 뭐 그러면서 인도가 굉장히 고도의 성장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중국을 떠나서 차이나 엑소더스죠. 중국을 떠나서 베트남이나 그 밖에 주요 신흥국으로 생산 기지가 옮겨가는 과정이 있는데 이건 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인도로는 궁극적으로 완전히 옮겨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변화는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겠고요. 중국에 대한 의존도도 사실 많이 떨어졌어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봤거든요. 데이터 분석 보니까 21년까지는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25%가 넘었거든요. 25% 조금 넘습니다. 근데 22년 들어서 22%대로 떨어졌어요. 뭐 중국의 셧다운도 있었겠죠. 팬데믹 영향도 좀 있겠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이 계기가 돼서 조금씩 그러니까 중국을 이제 배제하자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의존도를 높여가자. 다른 신시장을 찾자. 또 새로운 공급처를 찾자. 이런 식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중국과 좀 더 경제적인 관계가 줄어드는 과정에는 있겠다. 이렇게 중국과 이제 한국 혹은 주요 어떤 세계 경제의 어떤 탈세계화 이런 국면에서의 이런 흐름은 뭐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변화인 것 같다. 이렇게 먼저 큰 기조의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23년, 24년 경제는 중국이 괜찮습니다. 22년에 어려웠고요. 23년, 24년 굉장히 괜찮아지고 있고요. 굉장히 재밌는 거 한 가지 제가 그냥 퀴즈 하나 드리면 우리나라 출국자 수를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리오프닝을 판단할 때 출국자 수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인덱스라고 생각해요. 보통은 이제 입국자 수, 뭐 중국인 입국자 수를 많이 보는데. 그것도 다 좋습니다만 우리나라가 해외 출국하는 출국자 수가 월별 대략 한 250만 명 정도 됐었어요. 근데 근데 코로나19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뭐 휴가 시즌에 많고 뭐 이렇게 있지만 250만 명 언저리에 맴돌입니다. 근데 코로나19 때 제로에 가깝게 떨어지죠. 그러다가 많이 회복해 가고 있는데 현재 140만
정도밖에 안 왔습니다. 250만까지 가려면 한참 남았다. 그러니까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는 이 숫자에서 많이 보여지지 않을까. 결국 이게 250만 수준으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2023년이다라고 가정하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경제의 모습도 그런 식으로 제자리로 돌아가겠구나. 이렇게 인덱스처럼 그림 그리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만큼 22년 한 해 중국이 억눌렸었고 중국 경제가 이제 폭발적으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흐름이 23년이니까 중국 경제 자체가 네, 실물 네. 경제적으로 부상하는 거는 네,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고 뭐 IMF도 그렇게 진단해서 0.8%포인트나 이렇게 상향 조정한 모습을 보면 저도 그렇게 동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제가 너무 담론을 얘기했는데 정리를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길게 보면 예를 들면 중국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세계 엔진으로서의 그 저가품을 만들던 구조는 이제 경제 구조상 바뀌어간다. 그죠? 그럼 예. 중국도 결국은 고부가 가치나 첨단 산업으로 가야 되는데 네. 미국의 견제가 있고요. 그죠? 예. 또 정권의 어떤 저는 정권 리스크도 되게 크게 봐요. 아, 사실은 정말, 예, 네. 집단 지도 체제가 무너졌고 그렇죠. 시진핑이 뭐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동아시아에서 대만을 둘러싼 긴장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네. 그런데 그건 우리가 담론이라 나중에 나중에 소장님하고 얘기하고 오늘 어쨌든 경제적으로 네. 보면 예. 경제적으로만 보면 올해 23년, 24년은 중국이 괜찮다. 그죠? 네, 예, 괜찮습니다. 그걸 우리가 예. 좀 누리는 그죠? 예, 구조적으로 네.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는 현상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겠지만 경기적으로 23년을 봤을 때는 네. 괜찮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과 글로벌 금리 기조와 함께 보너스로 중국 얘기까지 또 김 실장님의 시각을 들었습니다. 김광석 실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